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월간 생산자 물가 상승이 넉 달 만에 멈췄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의 상승률이 한 달 전에 비해 0%였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약 0.1%의 하락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월간 PPI는 지난 4월 0.1% 하락했다가 지난 5월과 6월에 0.4%씩 상승했지만 지난 7월에는 0.2%로 둔화됐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소비심리 지표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일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91.9에서 85.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90.3을 밑돈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최고 참모로 불렸던 앤드루 레빈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빈 교수는 10일 미국 마켓워치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연준이 오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예상을 뛰어넘는 생산자 물가 지표와 아시아 지역의 금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6, 0.5% 하락한 1,10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값은 이번 주에만 1.6%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결전의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 주이기도 하죠. 사실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열린 건 아니지만요. 이번 9월 회의는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두고 연초부터 세계 증시가 많이 출렁여 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9월 인상설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9월 인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회의를 앞두고까지는 계속해서 증시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자,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 나란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6%,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가량 올랐는데요. 이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0.5% 이상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장중에 물가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뉴욕보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요, 조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0.6%가량 하락했고요. 독일은 0.85%, 프랑스는 1%가량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에 열릴 FOMC 회의를 관망하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 금요일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락폭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WTI는요, 배럴당 2.8% 하락하면서
44.6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5% 하락하면서 이 48달러 선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가는요, 이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이 줄어들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을 하향으로 조정하면서 이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마감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 0.07% 오르면서 3,200선의 턱걸이를 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0.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제 지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역시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 증시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에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대 약세 보이면서 194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보다 0.24% 상승하면서 66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부진한 수급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역시 국내 증시도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지만 금요일에는 조금 주춤했는데요. 증시 방향성 관건은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 금리를 이번에 못 올린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 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7일, 16일에 열리는 FOMC 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물가 지수는 1.2%로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 실업률은 5.1%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고용의 질이 크게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제 지난번에 그 기업 투자는 올라 좀 개선되고 성장률도 3.7%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은 또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중국 리스크도 다시 대두가 되면서 IMF나 월드뱅크 뭐 등등 여러 기관들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적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지적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번 그 9월 FOMC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인상을 조만간에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할 것이다는 그런 방향성 정도를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고 금리 인상은 12월 FOMC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미국의 고용 지표는 호조세지만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 물가 지표까지 아직까지는 부진한 만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방향성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미국뿐 아니라 이 중국 경제에도 우려감이 계속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경제 지표 등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중국 성장의 둔화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데 리커창 총리의 말대로 정말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 좋아서 구조 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5%대 경장률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60% 정도인데 그거는 제조업의 약 40%가 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고도 쌓이고 쌓여서 이제 2019년 정도 가야 해소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수출은 더욱더 이제 감소해서 8월 달에도 마이너스 5.5, 7월 달도 마이너스 8.3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가 거의 경착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심지어는 최근에 3%대까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리커창 총리는, 경착륙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위안화 평가, 수출 증가를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일종의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지표들은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추락하고 있는, 수출, 생산 할 것 없이 거의 다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는 7%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지, 이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하고 하반기 7%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증시가 좀 많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환 시장 역시 같이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환율 변동성이 부쩍 커졌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씩은 좀 우습게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이 FOMC 회의 이후에는 그래도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빠져나간 외국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9월 FOMC가 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FOMC로 이제 가는 건데, 물론 10월 달에도 10월 말에 27, 28일에 FOMC가 한 번 더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예른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12월 15일, 16일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 2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언제나 환율 변동률, 환차손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나빠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 개선에 대해서는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강달러에 대한 전망이 좀 약해지면서, 일단은 약해지면서 당분간 이제 9월 FOMC가 끝나고 나면 한 10월 정도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덜 올라갈 거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덜 올라갈 거니까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다소 우리 시장에 다시 좀 한 달여 정도는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한 11월 중순 넘었으면 다시 이제 12월 FOMC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아마도 한 달여 정도는 좀 더 이번 FOMC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만큼 9월 회의 끝나고 좀 10월까지는 강달러 현상이 조금 약해지면서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고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1.5%를 유지하는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이 외국인의 자본 유출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은 이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1분기 성장률 2.5, 2분기 성장률 2.2에서 상반기에 2.35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근데 2.5 정도 되어도 금년 성장률이 2.5%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지금 부양을 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은 현재 미국 금리가 FOMC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비록 12월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한 9월 인상 가능성도 한 30% 정도는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은행 입장이 선택의 여지가 더욱더 좁아지는 경기와 외국인 자본 유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본 유출 그리고 더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까지 조금 기준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니었나라고 보셨는데요. 자, 이번 달에 이렇게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10월에는 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존의 매파적, 그러니까 이 금융 안정을 선호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10월 금리 인하설에 조금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일단 12월로 가면은 당장은 이제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우려에 따라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는 적어집니다만,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그 추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기업 수익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또 이제 자금이 나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12월로 FOMC가 연기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10월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또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는 만큼 10월에는 어쩌면 금리를 한 번쯤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셨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의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은 조금 화색을 띨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바로 불확실성 해소, 즉 불확실성 제거 차원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그것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올려도 그리고 동결을 해도 그것은 어찌되었건 불확실성 해소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미국 9월 금리 인상은 없다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미국 내에서 힘을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은 미국 9월이 아니라 또 10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9월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부분을 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요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신문이라는 팩트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재해석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일단 미국보다 더 문제라고 미국이 떠들고 있는 중국 얘기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중국에 대한 얘기들. 중국의 차이나 데이터 캐스트 도톤 베이징스 그로스 타겟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No hard landing for China Premier said. 자, 이 프리미어가 누군가 하면 리커창 총리입니다. 이 리커창 총리가 No hard landing, 즉 경착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경착륙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경착륙 없다는 근거는 도대체 뭐에 대한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한 개입의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경쟁 체제, 즉 자유시장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통제해서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강한 개입 의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실패의 원인을 고강도 조사하겠다. 그들은 공매도까지 고강도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공매도가 지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제한적 요소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해도 결국은 그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반등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우리 증시에 크게 악영향이 될 수는 없다. 요걸 첫 번째 인식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세 번째입니다. 아직 쓸 카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준율 인하도 했고 금리 인하도 했고 거기다가 위안화 절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정부에서 쓸 카드 양적 완화겠죠. 거기에 대한 쓸 카드가 아직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고의로 만들어서 중국의 주가를 떨어뜨린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말하는 하드 랜딩, 즉 경착륙을 한다 해도 그들의 성장률은 거의 7%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제가 주말 강연회 때도 물어봤어요. 시청자 주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해마다 연이율 7%를 줍니다. 당신은 그 연이율 7%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받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 7%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떠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 나라. 그것이 중국입니다. 연 7%면 고성장이에요.
한 나라가요, 매해 연 7%씩 고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의 복리로 따지면요, 매해 연 7%를 하게 되면 10년이 채 되기 전에 2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경착륙이니 연착륙이니 떠들 수 있는 부분인지 참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도록, 아직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중국의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은 이게 악영향, 즉 리스크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나쁜 영향보다는 호영향, 즉 좋은 영향,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것은 다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더욱더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 추세 상단을 뚫어내기에는 우리 정부의 강한 개입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증시는 아직 상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이죠. 자,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첫발뗐다. 자, 이 내용 주로 보니까요, 일자리,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기사 빠르게 좀 볼게요. 자, 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네덜란의 모습이 보이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동결에도 후폭풍은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 운명의 한 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고용, 부동산 지표 상황으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역풍의 고심에서 그리고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포함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결된 글로벌 경제 위험 해석에 시장 불확실성 증폭의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금리를 올리면 그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은 금리를 올려도 그 해석에 따라서 괴롭힐 수 있고, 금리를 동결해도 그 해석에 따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 어떤 스탠스를 잡고 그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달린 것이지, 이것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혹은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서 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이미 불확실성 때문에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선반영 받고 난 이후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반등의 요인이 아니라 추가 하락의 요인으로 잡아간다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그 불확실성, 올릴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한 때문에 시장을 계속 빠뜨려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미국계 단기 자금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유럽계 단기 자금 역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갔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증폭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번 주가 어찌되었건 불확실성 제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자네덜란이 지금 혼자 독박 쓰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정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번 주에서 제가 봤을 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금리 동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또 원하고 있는 물가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올린다면 이건 조기 금리 인상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미 신차의 자동 제동 장치 장착 의무화. 자, 이 얘기 나오죠. 벤츠, GM 등 10곳과 적용 합의, 일부 업체 차종별 시기 조율, 현대, 기아차, 닛산은 빠져.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자동 제동 장치가 뭐냐 하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이 제동 장치, 즉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 교통사고가
확연하게 줄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장착 의무화는 앞으로 미래 산업 쪽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신체 자동 장치 장착에 대한 부분들이 광고로도 나오고 있어요. 현대 제네시스 광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무인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동 제동 장치까지 완벽한 무인차의 시스템,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관계된 회사가 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일을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광고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현대모비스 부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관련이 있고요. 이 현대모비스에 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동 장치의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오늘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트루윈 정도가 될까,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트루윈, 요 두 종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23만 원대의 갤럭시 S4급 사용으로 무장. 자, 요 얘기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선사는 삼성 Z3 폰 미리 보니, 자, 4인치의 Z1이 4인치의 TFT LCD였고 5인치는 슈퍼 AMOLED, 즉 슈퍼 아몰레드입니다. 지금 AP도요. Z1은 듀얼 코어 프로세서고 이건 쿼드 코어예요. 회선이 4개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처리 용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램이 760MB급에서 1.5GB급, 8GB급 내장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거의 이제 컴퓨터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카메라 화소수도 굉장히 높아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OS는 타이젠 2.3에서 타이젠 2.4 베타에서 3.0까지를 쓴다. 그리고 배터리는 2600mAh급 용량을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S4급, 거의 S4급 사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양으로 무장한 Z3, 즉 보급형 스마트폰을 얼마까지 지금 23만 원대까지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구의 영향입니까? 결국은 샤오미, 화웨이, 이들의 저가 경쟁력이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보급형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는, 가격도 내리면서 품질 사양, 고사양화 시킨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십시오. 타이젠 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젠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결코 사용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화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팔리냐에 대한, 즉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조금 이제 좀 아직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타이젠이란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OS나 애플 i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스토어, 즉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젠이 과연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점점 좀 불안해져. 왜냐하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지금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들도 어플리케이션, 앱 위주의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늦었죠. 많이 늦다 보니까 앱이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보다는 쓰기가 불편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타이젠 OS 역시 어떤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요 판매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젠 관련주 반드시 앞으로 삼성이 이렇게까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산업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투자 제안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시장
아직은 건전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내일까지죠. 15일까지는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불확실성이 조금 나오더라도 지금은 흔들리는 매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초는 오히려 계속 조정이 들어올 시에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 심리를 더욱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쿼드러플 위칭데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발표가 나오면 이번 달에 나올 불확실성들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해소 차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군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는데요. 이 와중에 외국인은 역시나 매도세를 조금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강한 반등 보였던 우리 증시였던 만큼 금요일에는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조금 좀 돌아보게 되면요. 지난주 가장 컸었던 이슈는 뭐니 해도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걸친 어떤 그 기관들의 순매수 급증 부분이 되겠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시 만기 옵션 영향, 만기에 따른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보여주고 그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주에 조금 좀 확인이 가능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양일간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급등했었던 시장의 영향 이로 인해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선물 옵션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되돌림의 어떤 그런 장세 그 동시 옵션 만기일 날 장 후반 동시 효과를 남기고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양상 나타났었다. 코스피 기준으로 금요일 1%대의 어떤 그 하락 부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2%의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동시 만기에 따른 영향권 속에서 크게 좌우되었던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그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그리고 시장이 좀 힘들고 이런 때일수록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뭐니 해도 수급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급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지금 서로 엇갈리는 그런 행태 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중에서 우리는 과연 기관의 수급을 쫓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을 쫓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고민거리 내지는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놓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듯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외국인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요 외국인은 1조 원의 순매도 물론 이제 그 금요일에는 다소간 순매도 규모가 500억 원대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6일, 27일째 순매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나 지난주 선물 동시만기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외국인의 1조 원의 순매도가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반대 입장에서 있죠.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 규모 1.5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것. 지금 어쨌든 지난주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승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물론 이제 수급 쪽에서도 기관이 5천억 원 정도의
수급 양이 좀 더 많았죠. 이렇게 좀 나타났었던 거 결국은 프로그램의 영향 이런 부분들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한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일단은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점차 지난주 후반 그리고 선물 옵션 우리나라 동시 만기일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미국 9월 금리 인상설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좀 투자 심리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지해야 될 듯합니다. 점차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점차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듯한데요. 일단 하지만 지난주 어쨌든 대외발 G2 이슈가 계속 잔존했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단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특징주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죠. 가장 큰 특징 뭐니 해도 화학주의 상승 부분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 이제 그 유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이제 원유 가격이나 뭐 상품 가격의 바닥 확인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고개를 들게 되면서 소재주에 대한 반등이 이제 그 나타났었고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한 인수 가능성 이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첫날은 뭐 한 15% 정도 6,000원이 넘는 하락 보였고요. 금요일도 여전히 1,400원, 1,500원 이제 그 하락이 좀 나타났었다라는 점. 미래에셋증권 이제 뭐 좀 반등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분명히 열어놔야 될 듯하고요. 아울러서 한국금융지주 얘기도 지금 대우증권 인수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나와 있다라는 점 역시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마지막 소재 관련해서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LS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 가격의 구리 가격의 이제 그 반등 가능성도 얘기가 되지만 베트남 자회사의 국내로의 어떤 그 IPO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면서 LS의 지난주 금요일 급등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주 박스권 흐름에 갇힌 가운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순매수 전환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번 주는 조금 좀 그 기대감을 상당 부분 키워봐도 될 듯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은 미국 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 회의 9월 FOMC가 이제 그 열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국발 경기 불안 그리고 중국발 환율 이슈 뭐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일단 조금 좀 우려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금 꼭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신중론의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다. 물론 이제 그 16일, 17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시장의 투자 심리, 투자의 어떤 그 환경 자체는 조금은 좀 지연 내지는 연기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쪽.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그런 장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16일, 17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면 일시적인 해소. 말 그대로 이제는 그 불안 심리의 불확실성의 확산이냐 해소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확산 쪽보다는 해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오히려 베팅을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뭐니도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 외국인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가장 중요한 수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 외국인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팔 만큼 팔았다. 이제 과연 더 팔까라는 쪽에는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그 순매수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해서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그 사들어 갈 텐데 그때 과연 그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업종은 무엇이며 관심 있게 바라보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수세
매수세의 전환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매수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수출 관련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의 폭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그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일단은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외국인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순매수 전환을 안 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G1, G2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G1 미국, G2 중국. 참 공교롭게도요. G1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있어 왔었던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실적 장세의 어떤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근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 근거해야만 한다라는 경기 관련 실물 경기가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라면 실물 경기의 가장 첨단, 가장 최선방에는 결국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수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소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포진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아울러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16일, 17일에 열리는 9월의 FOMC 회의가 끝날 경우 이 금리 인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아직까지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개선 시 개선을 받을 수혜를 받을 종목, 대형 경기 민감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 종목군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날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 갇혀있는 그런 어떤 그 시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군들도 사실은 과거와 같이 활발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테마군들조차도 사실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뭐 불확실성이 서서히 개선이 되게 되고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테마군들의 부각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그 테마군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결국에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부양 관련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는 화학과 소재 그리고 이제 그 필수 소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다다음 주죠. 이제 저 중추절 연휴와 맞물리면서 국경절 연휴까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중국 여행 관련주, 화장품, 카지노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이슈 여전합니다. 인터넷 은행하고요.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제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테마군들이 있죠. 모바일 간편 결제 관련주들 지금 시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울러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통신과의 결합하는 그 사물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 통신과의 결합하는 부분에서 어떤 쪽,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관심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사물 인터넷 관련주를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환율과 관련된 원화 환율의 원화 절하,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그 상승 업턴 부분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어떤 시장 내 경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장 일단은 초단타로 계속해서 일단 그 16일, 17일까지는 일단 단기 대응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극심한 눈치 보기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환경은 외국인의 수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화와 유가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중국의 경기부양 관련주, 화학과 중국 소비재에 더해서 중국의 국경절 수혜주인 여행과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주, 거기에 더해 사물인터넷과 통신 같은 정부정책 수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6일, 17일까지 초단기 대응이 좋겠다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레나 투자자문 신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악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에 반등했던 우리 시장이 금요일에는 예상대로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신 종목 선전이 또 눈에 띄는데요. 에스펙파마가 장중에 11%나 급등을 했었고요. NHN엔터도 수목금 연달아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장중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예정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어려운 장이 예정될 것 같은데 오늘도 현명한 대처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이제 예상대로 상승과 하락이 진행되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고비적인 부분들이 넘어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쿼터 프리스춘 데이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과적인 측면들이 크게 시장에는 호재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그런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지속 박스권자일 것 같아요.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지난주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하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주 무난하게 지나갔던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저항 이평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속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다음 달에 할 것이다라고 불확실성이 생겨버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 또 한다라고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는,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시장.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소폭이지만은 외국계 매도량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 신흥국에서 이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지속 2000포인트 부근까지의 박스권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모습, 그리고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에 대한 급락세가 나온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성격들의 상황들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테마주들의 순환매적인 측면들 상당히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승한다고 따라 사시고 내려간다고 따라서 매도하는 꼴이 돼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계좌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계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에 들어가셔야 이번 시장 어떤 변수가 나오게 되더라도 현명한 그런 대처 방법이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악가 팩토리 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리딩해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또한 수익 전환 내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가격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집중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급등세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NHN엔터 그리고 에스텍파마 지난주에 상당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가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자, 일단은 NHN엔터 바닥권에서 지금 49,150원에서부터 20% 넘게 계단식으로 현재 상승 구도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지난번에 61선에 대한 돌파, 사실 이제 61선을 강력하게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치고 상승하고 있는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그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온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페이크 관련된 부분들, 지난번에 가입 건수 100만 건이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의 충족치를 뛰어넘는
그런 기대를 만드는 상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또다시 상승이 나온 부분들 결국 이제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겠죠. 웹보드 게임에 대한 부분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NHN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웹보드 게임 종목군들 좋은 흐름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뭐 금요일 사실 이제 기관들이 지난주에 물량을 싹쓸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거래 연속으로 개인들이 5만 원대 후반대와 6만 원대 넘어갈 때 매도량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크게 개인들의 매도가 크게 잡히는 모습. 자, 그 물량을 고스란히 지금 최근 들어서 9월달 한 거래일도 빼놓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떤 그런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바다감으로 인해서 막혔던 길을 뻥 뚫어놓은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60일, 120일 전부 돌파해서 레벨업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맞게 정고점 부근까지 7만 원 부근까지의 상승세 점진적으로 치고 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큰 수익을 보고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 거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11% 정도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습니다. 연매출 2조 신약에 대한 부분들, 다음 달에 임상에 들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임상이 종료가 되면서 글로벌 제약사 어떤 그런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결국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에 임상 2상이 끝나게 되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확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상 에스텍파마의 기술적 평가는 바로 주식 평가로서 매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1차적인 일단은 상승폭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1차적인 상승폭 저점 대비 20% 정도 상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성 물량들이 나올지언정 재료가 확정될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떤 그런 가치 투자의 길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기관들도 연일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부터 조정권에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직한 어떤 그런 투자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LNS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자, 우리는 이 종목 홀딩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지만은 개인들 일단 지난번에 종목 특허스 시간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은 너무 지금 9만 원대, 10만 원대 매매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 지속적으로 우리 상한가 시간 리딩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일단 아쉽게 금요일날 계단식 하락으로 인해서 20% 정도 하락이 좀 진행됐던 그런 부분이 나왔죠. 일단 보따리 상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자, 결국 이제 증권사 리포트 찌라시로 인해서 한 방에 이제 시총 몇천억이 날아간 그런 상황인데, 하락적인 부분들 일단은 오늘 주 초반 정도에는 하락이 클라이막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10만 원대, 12만 원대, 11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손절 타이밍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투매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은 꾸준히 상황 봐가면서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상관이 없이 우리 시장 박스권 장세 계속 보일 거란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덕호 멘토와 함께 어려운 시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